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은 주인공을 시켜줘서 참 좋다. 앞으로도 계속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영화를 몇 년에 한 번씩만 찍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중간에 만족감이나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하고 나서의 만족감을 생각이 났는데요. 작품적으로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님이 뿌려주신 드림 팰리스라는 집이자 또 그 세상 안에서 수인으로 지내면서 어쨌든 제가 맡은 인물이 잘 말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고 또 매 순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는 와중에 이 인물한테 좀 미안함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기를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연기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던 처음 아주 새내기 배우 때부터 늘 그 인물한테 좀 하고 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쉬움이 이제 말하자면 연기를 하고 났을 때 내가 잘 표현을 얘 말을 잘 전달을 못 해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그러면 좀 미안해지는 거죠. 수인이라는 애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하는 내내도 상황이야 좀 슬프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때그때 좀 충실하게 말을 못하면 못하는 신대로 말을 하는 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인이의 입을 대신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함은 내가 얘한테 다시 만나기 어렵겠지만 미안함은 없다라는 것과 또 후의 만족감은 이제 GV를 하면서 이렇게 또 민영이 동욱의 역할을 한 최민영 배우까지 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를 서로 같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혼자서만 생각해가지고서는 연기 현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이걸 다 알고 연기를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깊어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GV라는 시간이 정말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작품 후의 만족감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듣고 있다가 저도 되게 만족하죠. 어떤 만족이냐면 이제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되게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겠는데 이렇게까지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일단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제가 영화를 뭔가 기획을 하고 만들지만 또 이게 배우를 만나면서 그 작품이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들, 제가 예상했던 것들 이상으로 너무 깊은 인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약간 느끼면서 이게 글과 혹은 애니메이션과 차이가 극영화가 가진 어떤 매력이자 그다음에 극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한테 깊이 좀 가르쳐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사영 배우님, 이윤지 배우님, 최민영 배우님을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제 감독 인생에서의 되게 큰 전환점이 될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출연 소식을 듣고 나면 관객 각자 머릿속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배우들이 캐릭터로 분했을 때 어떻게 각자의 플레이를 펼치고 또 화합해서 무언가를 때로는 캐릭터로서 반복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영화로 완성해 줄 것인가를 우리도 상상하지만 사실은 캐스팅을 마친 이후에 감독도 그 상상의 영역에 계속 있죠. 이 배우들과 작업을 한다면 내가 만든 이 캐릭터에 이 배우를 출연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근데 그게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직접 보지 않으면 도대체가 상상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최민영 배우는 이 자리에 없으니 연애로 하고 김선영 배우와 이은지 배우를 캐스팅하고 나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면 이런 점은 어떻게 보이겠다라는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셨을 테고 현장에서 내가 정말 몰랐던 어떤 두 배우가 만나서 발휘하는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목격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났기에 생길 수 있었던 위험한 힘 아니면 무언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다 언어화할 수 없는 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김선영 배우님 두 분이서 만나서의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힘이었던 것 같고, 또 일단 김선영 배우님 하면 제가 항상 그 해적 중에 가장 인상 깊게 꼽는 장면이 그 동욱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동욱이 한 대 맞잖아요. 그 장면에서 사실 저는 김선영 배우님 연기를 보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들은 그래도 약간 모성애가 있는 어떤 엄마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선영 배우님의 연기를 현장에서 보고 사실은 되게 모성애 이상으로 개인과 개인으로 아들과 엄마가 개인과 개인으로 분열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되게 한층 확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사실 제 안에 이러해도 엄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좀 터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 되게 좋아서 그 테이크를 사실 되게 많이 찍었는데 초반에 서영 선배님이 해주신 테이크를 썼거든요. 그렇게 뭔가 제가 하나 더 깨달아가는 어떤 뭐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또 이은주 배우님의 교도소 세트 거기서의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수인이 해적을 채근하는 장면. 사실 저도 그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정도까지 이은주 배우님의 에너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들이 이 영화가 현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 딴에는 되게 기능적으로 배치한 씬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보들이 조금 여기서 드러나줘야 되고 둘이 만나야 되고 하는데 영화를 찍어보니까 이은주 배우님이 해주셨던 그 에너지와 그 지난 시간들이 다 느껴지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확 오면서 그 씬이 단순히 제가 어떤 계획했던 어떤 씬의 이상으로 되게 깊은 어떤 약간 마음에 어떤 뜨거운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씬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입니다. 김선영 배우님과 이은주 배우는 서로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한 게, 연기라는 과정을 그냥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서로 존재는 알잖아요. 서로 같은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뭐 어떤 작품에 참여했는지도 알고 뭐 몇 개는 봤을 수도 있고 다 봤을 경우들도 있겠죠. 서로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만나서 호흡을 맞추려고 상상하는 건 되게 설레고 긴장되는 일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상대를 그렇게 알고 나서 오히려 아무 편견도 가지 않으려고 비우는 시간들도 좀 각자 필요하려나 이런 생각들도 배우들의 협업을 떠올리면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 두 분은 서로 현장에서 처음 만나기 전에 각자 서로의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마음의 준비 말하자면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배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 알아보고 만나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좀 비우고 현장에서 에너지로서 처음 딱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타입인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알아보는 스타일이고요. 누가 한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면은 뭐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배우일 때는 굉장히 찾아보고 어떤 연기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보는 스타일인데, 윤지 씨는 그냥 아니까 근데 연기를 보는 게 이 친구가 애기 낳고 쉬느라고 그때 저는 이제 한창 TV를 보기 시작했었고 그 전에는 TV를 안 봤었어요. 저는 거의. 그래서 윤지 연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윤지의 어떤 얘기를 하는 눈을 본 적은 있죠. 근데 우리는 배우들은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 눈만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한다고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첫 리딩 날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첫 리딩 날 이제 그 고사 지내고 왜 첫 리딩 할 때 있잖아요. 윤지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뭐 나한테 화가 났나 봐. 그 이제 그 장면이. 그러면서 뭐 언니가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이게 분에 못 이겨갖고 리딩하는데 마스크 쓰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닐 텐데 자기 대본을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거야. 여기다 바닥에. 윤지는 이거를 지금 준비해올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거를 일단 쇼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지는 그냥 정말 그냥 동물적인 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던지자마자 자기가 던진 거에 놀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죄송해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야.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도 뭐 전체 리딩을 많이 해봤는데 그 대본 던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연기를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스타일의 얘기도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비슷하게 흘러가면 그냥 스타일인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배우를 만났을 때 굉장히 하는 재미가 있냐면 뭐 조금 뭐 테크닉적으로라든지 감성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해석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배우가 뭔가 목숨을 치고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이잖아, 상대 배우도. 그러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함께 하는 거니까 이 배우가 뭔가 막 눈에서 막 불이 나면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 틀리지 않았어라고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 만나면 너무 동지 맞는 것 같고 신나요. 연기하는 게 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직은 연기한 지 얼마 안 된 배우를 만나도 막 이 친구가 막 미쳐있어. 막 잘하든 못하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윤지가 15살처럼 연기를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윤지가 그 첫날 리딩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 내적으로 굉장히 신났어요. 이 배우가 목숨 바치는 배우구나 이러면서 너무 이거 지금 천미리 하는 거야 오늘 윤지 마지막 지구여가지고 저는 한 번 나왔는데 윤지 씨 기분 좋으라고 처음 얘기한 겁니다. 술자리에서도 한 적이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강렬한 만남이었겠어요. 리딩 때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김선영 배우도 보였구나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을 테죠. 그걸 집어 던진 기억은 아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진짜 근데 제가 부기정공을 진짜 못하는데 공한테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던지거나 뭐 라켓을 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몸으로 하는 건 좋아하는데 던지는 건 진짜 못하는데 하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화가 많이 나가지고 대본을 던졌는데 이게 멋있게 뭐 날아갈 일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야구를 그 공을 던지는 걸로 치면 볼품없이 냅다 바닥에 꽂힌 거예요. 근데 걔가 종이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칙 하면서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했는데 언니는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리딩이 끝나고 자연스러워서 약간 주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언니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걸 액팅으로 받았어 나도. 그 대본을 도로 던져주실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하고 일단 나는 내가 한 짓에 너무 놀랬고 어떻게 저기 그 다음 씬을 어떻게 읽지? 내 책은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던 순간에 언니가 이제 그 다음 리딩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톡 하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서야 그때 이후로 처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장면인데 저는 일단 뭐 말씀 주신 질문에 답을 하자면 초절정 긴장 상태였고 왜냐하면은 언니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 자체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배우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어떤 연기를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배우님이시고 이렇게 약간 몰래 훔쳐보고 싶은 그런 면모가 있는 정말 연기로서는 사실
배우들의 배우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언니의 캐스팅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혜정의 인물을 언니라는 배우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제가 너무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떤 데뷔라고는 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제 수행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긴장을 한 상태로 촬영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냅다 꽂은 것처럼 그냥 그런 매 씬마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모르겠고 언니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잘 듣기만 하자 언니가 하시는 말씀. 근데 왜냐하면 제가 더 어려운 것은 왜냐면 우리 과거가 굉장히 돈독하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사람이 나 지금 누구보다도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제 긴장감으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김선우 배우랑 가장 처음 촬영하신 장면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 감옥신 아닐까요? 강욱 씨는 가장 마지막 장. 그거는 기억이 조작됐다. 아마 텐트신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아. 네. 텐트에서 처음 만나는 걸 처음 찍었어요. 그럼 그 긴장감이 진짜 그 처음 만남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겠어요. 다행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날. 그리고 저는 그 상대 배우 목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히 되게 치사하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언니 목소리만 잔뜩 들을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씬은 조금 언니한테는 좀 격한 씬이거든요. 동욱이의 그걸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다행이다. 두 분께 이제 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서영 선배님께서 굉장히 동물적으로 꽂았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궁금해요. 두 분이 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촬영 전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인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서치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장면에 굉장히 그 인물을 보여주는 듯한 많은 모습들이 한꺼번에 정보적으로 이렇게 딱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연기 준비 어떻게 했냐고. 그럼 돈 내고 들어야 돼. 그 딸의 얘기예요. 아니 뭐 여기 준비를 똑같이 하죠. 그냥 대본 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거나 감독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혜정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지 또는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는지가 풀리지 않은 부분은 감독님이랑 먼저 풀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풀었다는 건 이해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감독님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저 첫날 감독님 첫 미팅 때 거의 우리 한 6, 7시간? 8시간? 9시간? 예. 낮에 만나서 저녁 늦게 10시, 11시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본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제가 체크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쑥 넘어가다가 여기 왜 이런 말 하지? 체크.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체크되면 감독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저는 거의 대본도 잘 안 보고 그냥 그게 해결됐으면 거의 그냥 가만히 있고 촬영날 가서 그냥 던져질 준비만 하는 스타일. 그냥 현장에 가서 액션 하면 하는. 그러니까 뭘 준비를 물론 그런 건 있죠. 이 여자가 뭐 그 전에 그 남편이랑 어쨌고 뭐 어떤 서브텍스트가 있고 이 정도는 당연히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외에는 제가 뭐 어떻게 서치를 해야 되죠? 천재라고요? 네, 그럼 전 천재인 걸로 뭐 제가 많은 배우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선영 이게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은 조작됐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가상의 세계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영 선배님이랑 작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느꼈던 거는 저는 되게 집요하게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세한 구멍들까지도 다 보시는 배우님이시라는 걸 좀 느꼈어요. 되게 이게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하는지는 다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되게 집요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보신다. 대사 한 줄들도 예,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 이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감독님께서 어쨌건 그걸 텍스트로 분명히 적으셨을 텐데 이게 장면에서 어쨌건 영화적으로 찍을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어쨌건 숨 쉬는 동안에도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까지도 촘촘하게 되게 밀도 있게 이게 꽉꽉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순간순간 선배님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그 인물로만 네, 두 분 다 계속 그 인물로만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는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이. 그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케미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저도 디테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선영 선배님도 연기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시진 않지만 되게 준비나 어떤 디테일한 지점에 대해서 다들 그것의 어떤 의미와 그 마음이 동하기까지 어떤 이해를 찾으시는 타입이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라고 생각하고 선영 선배님이 뭐 의상 같은 데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뭐 헤어나 의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도 이 혜정의 어떤 약간의 좀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들도 선영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좀 사용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윤지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렸었죠. 캐릭터에 좀 접근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 안에서 씬으로 계속 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언니를 영화가 책을 먼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제가 나오고 또 흘러가다가 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만났을 때마다 근데 또 무슨 얘기를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정은 또 편안치가 않고 그래서 얘가 뭐 하다가 왔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니를 좀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혹은 내가 갑자기 구치소 들어간 거는 안 나오고 들어간 채가 나오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구치소에 제가 이제 애를 두고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감독님하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감독님 다른 거는 다 어떻게 잘 이해를 해보겠는데 그 부분이 제가 스스로 정말 들어갈 수 있어야 들어가 앉아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영화 속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지만 나로서는 충분히 그거를 반드시 살고 나와야지 거기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엄청 상상해서 그 현장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에 놓여보고 보여지지 않는 시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저는 영화의 각본 상태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본도 되게 꼼꼼한 설계가 있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 두 캐릭터가 화면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 저는 일단 이 캐릭터들한테 완전히 마음이 뺏겼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 영화가 주지 않은 많은 대사와 많은 정보와 이 사람들의 시간이 그냥 그 한 컷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득이 되는 작업이었다는 얘기를 이전에 김선호 배우님께 다룰 수 있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혜정의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세차장에서 그 뒤에 붙어있던 단결투쟁 글자를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 투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그 한 컷에서 드러나는 건 아마도 시나리오의 설계였겠다. 하지만 거기서 이걸 버려서
딴에 놓고 가는 것은 이 배우의 연기였을 수 있겠다. 그 디테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쭤봤더니 그 장면은 배우의 연기로 만들어진 게 맞다는 얘기를 그날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 이을지 배우가 연기한 수인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없이 처음 등장하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딸 키우는 여자잖아요. 딸이 신었을 것 같은 양말을 먼저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대본에 나와 있는 꼼꼼한 이상의 배우들의 어떤 디테일을 이었겠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맞춰가는 합이 아주 잘 맞는 팀이었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었겠다라는 것을 배우들의 캐릭터로서의 첫 등장 순간이 저는 설득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한참 빠져서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조현아의 목요일밤이라고 있어요. 네, 처음에 거기서 확실하게 본인은 나는 이때부터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를 알았다고 했거든요. 선배님께도 뭔가 나는 이때부터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정확하게 있어요. 중학교 제가 이 길에 접어든 이유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연극을 안 올리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저는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막 무대 쓰고 이런 게 너무 유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유치한 사춘기 때니까 저런 걸 왜 해? 내가 남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장이 뭐예요? 그 선생님이 연출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연출 내가 알아야지 해봐도 시골이잖아요. 거기 극장도 없어요. 그 동네는 영덕군 강구면이라고. 근데 극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하려니까 한 거 억지로 맹진사 때 알죠? 연극 경산지 뭐지 되게 유명한 이고 그거를 어디서 해갖고 내가 그걸 어레인지를 다 한 거야. 내가 만들기에 맞게 여자반이니까 여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남자 역할하고 너 여자 역할 시키고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 최덕희인가? 걔 이제 전교 거의 1, 2등 하는 애였어요. 공부를. 걔가 우리 반에 있었는데 걔가 아버지 역할이었나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쿠 이러면서 이게 막 있어 이러는 걸 하는데 걔가 연기를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연습하면서 야 아이쿠 이렇게 하지. 근데 걔가 뭐라 했냐면 나한테 사투리잖아요 우리 동네는. 니는 그거 어제 준비 다 해왔나? 내가 가르칠 거 이러는 거야. 얘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외우고 이러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너는 할 수 있냐는 거야. 나는 공부를 1, 2등. 근데 나는 그때 그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기분 좋기도 하고 난 준비를 안 했거든. 근데 맞았으면 아파서 아이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는 너무 쉬운데 쟤는 어렵네. 그리고 제가 그때 꿈을 정한 거예요. 연출을 하겠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연출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연출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공부도 연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연출이.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이고 하면서 그때 알았죠. 나는 집에서 공부 연습 안 해도 이거를 쟤보다 잘할 수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그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연극 연출 공부하다가 아니다 싶어갖고 연기하고 계속 연극하고 그러다가 응답하라 해갖고 연예인 되고 탤런트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자각이 실제로 프로들의 세계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세요? 나 잘한다. 확실히 잘한다. 없으셨을 것 같아요. 프로에서 안 흔들렸냐고요? 그 이후로 계속 흔들렸죠. 아니 여기 질문을 언제 처음 알았냐는 거잖아. 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나와가지고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 안 시켜주고 계속 다른 사람 시켜주는데 왜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시켜주는 거야? 계속 흔들리죠. 흔들리기만 하겠어요? 모든 배우는 100%죠. 그거는 99%가 아니에요. 모든 배우는 흔들리죠.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치죠. 자기가 하여튼 많아요.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우리 딸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제 딸은 되게 행복해 보여 항상. 은지
윤지 배우에게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어떤 그런 순간이 상황이세요? 없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없었어? 흔들린 적이? 아니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없었던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없었다고? 없었던 보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잘한다고 그래도 뭐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 말을 안 믿네. 내 그런 말을 안 듣는 거. 아이코 이걸 내가 지금 내 과거 속에서 아이코를 찾아봤는데 그런 과거는 없었다. 왜냐면 저도 꽤 어렸을 때 이제 꿈이라는 걸 정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코 해준 친구는 없었고 그냥 저 스스로 제가 좀 계속 이상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게임하는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그 애기 때부터 TV를 굉장히 둘째라 가지고 방치되니까 TV를 많이 봤는데 제가 막 TV를 막 이렇게 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애기가 몰입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막 자동차를 하면은 그 사람 차에 제가 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운전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가 그 되게 유치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나가 놀고 저는 그 친구 엄마들이랑 계속 TV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왜냐면 그걸 지나고 나서 다 살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이게 질문이 그렇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 엄마들이 TV를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은 엄마들이 나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TV 볼 때 쟤를 보면 더 재밌어. 와 오만 짓을 하면서 막 하고 울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진짜 이렇게 좀 답이 산으로 갑니다만 제일 진짜 황당했던 게 그때는 TV를 틀었는데 내가 어저께 막 이렇게 하면서 봤던 TV 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야. 근데 또 나와. 근데 또 나와.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디다 막 물어볼 수가 없고 아무도 나한테 설명해 주지 귀신. 그래.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모르게 저건 뭐지? 약간 이렇게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다른 순간보다도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애들이 깨 하면서 막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할 때 저는 늘 심각했어요. 아까 본 그 드라마 때문에 너무 저 아줌마가 분명 죽었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상했어. 근데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게 맞아요. 그것도 다 종류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는 글쎄 단어를 뾰족하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거나 상황에 이입하는 능력이라거나 몰입의 힘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탁월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수인의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연기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좋은 연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각자 좀 다른 방식의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뭘까를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오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로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제가 예리 씨한테 얘기했던 거는 김선영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뚜렷하게 발산을 막 하는 연기인데 이은지 씨 연기는 뭔가 안으로 자꾸 수렴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가 뭘까를 저희 둘이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다는 차원의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윤지 배우님이 하는 연기.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이해해서 나오는 뭔가가 아니라 그냥 거의 감정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고 부른다면 너무 1차원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그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뭔가의 연기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리 씨도 보고 나서 두 배우가 다 너무 좋은데 각자 다르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르게 배우의 눈에는 또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보이는가요? 저는 일단
일단 선배님은 되게 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되어 있어서 그 전에 서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이렇게 생긴 사람을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계속 관찰을 오래 하셨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왜냐하면 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런 습관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을 계속 지켜보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흉내나 관찰을 오래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시나리오도 안 본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꼼꼼하고 더 학습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입해야 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의 어떤 에너지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내가 그렸던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오히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의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을 더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그래서 정말 파트너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연기들을 하고 계시구나 싶었고 저도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좀 있어서 저도 되게 파트너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들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다라는 공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애초에 이걸 연기해내겠다는 방식과 목표가 배우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은지 배우는 얘한테 미안함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 목표조차 뭔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되게 연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얘기이긴 하잖아요. 본인이 해내는 작업에 누군가의 인생에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방식의 얘기들로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고요. 아까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감독님한테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 넘길까요? 저 되게 궁금했는데 애초에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어떤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코너에 계속 몰리고 이런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 생각을 초반부터 좀 그림을 그리셨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끔 코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우주 현상 같이 내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좀 딥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이 인물이 질문의 초점과 좀 다르게 너무 당연하게 사실 좀 썼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돌아보니까 좀 되게 코너로 몰린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사실 좀 고민 중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도 너무나 감정적으로 동해서 썼거든요. 이 인물들과 어떤 이 상황들을 겪는 인물들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동해서 썼기 때문에 저도 쓰면서도 좀 주접시기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결과적으로 영화가 펼쳐졌을 때 제가 되게 구조적이고 뭔가가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몰랐다는 얘기가 사실 되게 좀 새롭게 들려오는 지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지점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이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애쓰는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뭔가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이따가 할까요? 이 답은? 그 영화 제목 있었잖아요. 최선의 삶. 안 봤어요? 그거 보면 못 봤어요? 그거 진짜 독일 영화 되게 상 많이 받았잖아. 너무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뭐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을 하시면서도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네. 삶.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감독 스스로. 네. 제 삶이. 그러니까 제가 뭐가 안 돼서 한 2회 정도를 두고 나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해정같이 되게 난 잘못하지 않았어라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다 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내적인 반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네. 오늘 답을 얻으셨어요? 강의성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궁금하신 점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쪽에 5번째 주장하시는 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안 나왔어. 나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저는 그 교양 있는 예능을 연출하는 PD이자 이제 취미로 글을 쓰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화를 이제 2번째로 관람을 하러 왔는데 일단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이거는 내 인생 영화다. 이거는 감독님 인터뷰 무조건 따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 이 영화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까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지만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만든 감독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여기로 왔고 그리고 언젠가 저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지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생각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저는 이 영화가 영화 기생충이 남기는 질문에 대한 문제를 되게 아주 숨가쁘게 논증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남기는 질문은 이제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이 과연 연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림 팰리스 안에서 이제 그럼 노동자 계급들은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고 과연 그 연대는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대질문 안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 연대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내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한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짚어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누구나 자신이 책임질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그 책임의 소재라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소속한 집단, 내가 소속한 기업, 정부, 국가, 그리고 사회, 그리고 세계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각자가 조금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명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사회 때문에 우리 노동자 계급의 연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되게 영화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쓸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저도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던 걸
것들이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기생충을 의식하고 절대 쓰진 않았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되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교조적으로 하는 것,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약간 대책 없는 판타지를 주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존재 화이팅 하는 것들이 조금 그냥 개인 가성문으로서는 그게 조금 오만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혜정과 수인이라는 개인의 느끼는 아픔은 되게 잔혹한 것이거든요. 잔혹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영화라서 2시간 동안 앉아서 봐서 그렇지 매일 신문만 펼쳐봐도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비슷한 아파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냥 쟤네 지금 돈 때문에 그런다, 쟤네 뭐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다 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이런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 정도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문 정말 많고 연구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훌륭했던 점은 이 인간, 저 두 인물의 삶에 집중을 해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정도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교조적인 느낌을 전혀 갖지 않았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감동했던 부분도 그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선영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인물이 계속 분주하게 행동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정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을 위한 말이라던가 본인 자신을 위한 행동은 마지막 장면, 그 떡을 먹는 장면, 그 장면 빼고는 거의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찾아지지가 않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 혹시 의도를 하신 장치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립니다. 네,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이 혜정의 선택들이 다 본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의 이런 것들이 자꾸 방해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좀 본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선영 배우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를 위해서 뭘 꿈을 향해서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 여기 백수지 백수. 2년 동안 투쟁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세면에서 고생했고 이거 집 하나에도 바빴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노물만 안 나왔으면 바람에 두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동물이 나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다 꼬인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는 잠시 몇 달도 안 되는 시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여자는 2년 동안 맨바닥에서 투쟁했던 여자죠. 네. 애초에 그 지향적으로부터 출발하는 작품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욕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과 편안히 그냥 진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원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때 혹은 파괴되었을 때 어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출발 자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두 번째 편집점도 잡아주셨는데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김서영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네, 여기 사진 열심히 찍으신 분데 어디 사진 어디 파실 거예요? SNS에 열심히 올리고. 감사합니다. 네, 영화 저도 두 번째 지금 보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한예리 배우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다른 질문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 분이 그 감독님도 두 배우분도 영화를 촬영하시고 그 캐릭터를 구축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이 질문을 하거든요. 뭐가 힘들었냐? 힘든 얘기 들으면 재밌는 거죠. 나 이거 진짜 궁금해요. 예능을 가도 이런 걸 질문하고 인터뷰 기자님들도 늘 질문하고 뭐가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뭐가 행복했냐, 뭐가 재밌었냐가 아니라 뭐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힘든 게 궁금해요. 왜 궁금한 거예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저는 뭐가 힘들었냐고 묻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전 진짜 기분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시고 두 번이나 봐주시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왜 힘든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저는 보면서 너무 힘들게 봤거든요. 그래서 너네 너무 힘들지 않았니? 이 상황 오케이.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들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제가 영화를 보고 정말 그 예전에 도가니 봤을 때처럼 되게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네. 현실적인 답답함을 느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혹시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었던 부분을 여기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조금 풀어라. 위로해주고 싶다. 내 눈빛으로 위로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그때 남편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남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연기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거의 연기를 하러 왔을 때 거의 연기 그 인물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또 메소드라 그러고 그 인물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랑 그때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여서 가끔 그거를 덜어내는 게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그걸 되게 잘 덜어내거든요. 현장에서 못 덜어내지 않아요.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여기 입주었는데 그때 워낙 남편이랑 안 좋았을 때여가지고 그걸 덜어내는데 되게 막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러면서 덜어내고 하긴 했지만 그거를 덜어내는 걸 제가 거의 그렇게 힘들어한 적이 없는데 이 현장은 좀 그런 현장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부가 원래 그래요. 원래 한 20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이게 타임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의 모든 걸 이용하잖아요. 결국 내 삶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늘 이 GV에서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왜 평일에 이렇게 늦게 압구정에서 축구를 보셔야지 왜 이렇게 그때 남편이랑 괜찮았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장 힘들었던 거 그냥 너무 명백하게 애랑 저랑만 남겨진 세상에서 언니하고마저도 이렇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차피 그려지진 않았지만 남편 잃었을 때 슬픔 제가 감히 어떻게 진짜 다 표현할 수 있겠냐면서도 그것은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품은 상태로 언니랑 헤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고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제 아이들이 2명이 있거든요. 성민이랑 주희가 있는데 막 촬영장에서 애기들을 막 모기가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시기를 제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때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만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힘든 거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왜냐면 영화를 하나 만든다는 게 시나리오 막 1, 2년 쓰고 또 해서 한 3, 4년짜리잖아요. 그것도 귀한 거거든요. 오히려 좀 그런 게 힘들었죠. 좀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몸이 좋아서 그런 게 약간 좀 주접스러운 거잖아요. 감독이 그러고 있으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면 배우할 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앞으로는 그럴 건데 그때까지만 아니 해도 감독님이 감정적으로 따라와주는 거 배우가 느끼면 배우는 정말 연기할 맛 나요. 네. 배우가 울었는데 감독님 됐고 다음 씬 진짜 그런 감독들이랑 하면 정말 힘들죠. 그때 코로나여서 마스크 계속 약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 게 좀 그랬어요.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은지 배우님도 한번 질문 해주실까요? 네네, 저 여기 안경 쓰신 분. 감사합니다. 그 영화 너무 재밌었고 김선영 배우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연기할 때 일단 그 아줌마 캐릭터가 거의 체화되신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하나 질문 드릴 게 제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잘 안 우는 편인데 김선영 배우님 눈물 연기할 때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이번에도 이제 이은지 배우님이랑 마주 보면서 창틀을 붙잡고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이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다가왔는데 혹시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뿜어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꿈이 배우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말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감정이입을 일으키는 눈물 연기를 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알아? 아니 이거를 배우끼리 얘기해도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을 뿐더러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 그걸 얘기한다고 이해하면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진심이 담긴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안 하던 얘기 많이 한다. 내가 오늘 안 하던 얘기 많이 한다. 저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연기할 때 눈물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내가 눈물을 참을 거야. 내가 절대 안 울어. 라고 해도 터져나오는 눈물일 때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눈물 연기할 때 눈물을 참아요. 그래서 너무 잘 참아져서 눈물이 안 나죠? 그럼 거기까지밖에 안 슬픈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안 슬프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감독님이 가끔씩 와서 울어달라고 하면 그럼 조금 더 슬퍼야 되나?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를 바꿔야겠죠. 네, 내가 참을 수 있는 눈물 정도였나 보지. 그러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뭐를 더 갖고 온 다음에 참다 보면 눈물이 나겠죠. 네. 저 진짜 이 얘기 저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어떤 기자님도 저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진짜 뭐 어디 저기 SBS입니다. 유튜브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지금 방금 한 얘기 다 편집. 아셨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이번에 감독님께서 한 분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계속 여기 들어주셔가지고 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께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보면서 당구장 씬에서 혜정과 선영이 이제 젓가락 잡는 게 오른손, 왼손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은 다른
옷 색깔도 다른 걸로 했는데 혹시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배우님께서 혹시 많이 대사 중에 캐릭터가 가장 부각되는 성격이 부각되는 대사가 어떤 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구장은 왜냐면 그거를 안 정해주면 같이 일하시는 연출팀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색상이나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근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 뭔가 큰 의도를 담거나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이거 배운 대사. 네. 저는 제가 연기를 할 때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제가 이해하는 거에서 이 지문이나 이 대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참 잘 알려준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 소금 뿌리는 거. 그 소금 뿌리는 여자. 네. 거기서 이 여자의 어떤 나만 갖고 있는 어떤 그 일루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한국말로 뭐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이미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나만 어떤 뭘 갖고 있어야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누구다. 네. 그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이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 소금 뿌리는 거여서 좀 제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 소금 뿌리는구나 이 여자.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주신 당구장에서 그 젓가락은 참 제가 젓가락을 왼손으로밖에 못해가지고 언니는 오른손,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야 비로소 제가 언니 합의하면 얼마 받냐고 물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언니가 합의를 한 순간부터 정말 궁금했고 나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엄청 슬펐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사실 언니하고 나는 사실 진직부터 그런 거 다 물어봤어도 되는 사이였고 원래는 그게 얼마나 집값이든 차값이든 물어볼 수 있는 사이였는데 그게 하필이면 합의금이라는 거였고 또 우리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는 했고 저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물어보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그 에너지가 그만큼 모였다고 생각을 해서 비로소 입으로 꺼내는데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언니 동생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니한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외부 상황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못 물어보고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장면들이 다 좋지만 당구장 씬 진짜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의 유일하게 좀 나름의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른 두 배우가 부딪히는 장면과는 다른 표현 매너가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대사나 표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은 장면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 합의금의 액수를 물어보는 수행 연기할 때 그걸 어느 길이로 말할까, 어떤 톤으로 말할까,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말할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더 많은 질문을 받아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도 지금 오버된 상황이라 일단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선영 배우님이 오늘 어디서도 풀어주시지 않은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오늘 유명합니다. 예리 씨가 와서 그렇구나. 그러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한 번씩 끝인사 전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한예리 배우님들, 한예리 배우님, 이은성 기자님 같이 해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윤지가 울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윤지는 오늘 마지막 관객을 만나는 날이어서 그래요. 이게 윤지가 공식적으로 전 한 번 남았는데 윤지는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이어가지고 저와 그동안 함께 지브리 재밌게 해줬던 윤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막 반복해서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수인님 제가 처음 집이할 때는 수인이 보내기 되게 아쉬웠는데 관객분들 얼굴 보면서 이제 안 아쉬워도 관객분들한테 수인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마지막 GV가 되니까 아쉬운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재개봉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수인이랑 수인에 대해서 그리고 혜정 언니랑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또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그 우리 꿈공 드림팰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두 분께 제일 감사 많이 드리고 이름이 감사하고 아유 어떡해요. 지금 상 받은 것도 아닌데 관객분들 저의 마지막 GV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